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쿠팡이 결국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을 두고 특혜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참에 기업의 성장을 막는 대기업 집단 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제도가 대기업 독점을 막기 위한 장치인지 아니면 낡은 규제에 불과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명예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었던 쿠팡의 대기업 집단 지정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또 동일인 총수라고 하는 이 지정 제도가 어떤 제도고 또 왜 도입이 됐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네.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이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라는 게요. 예. 우리가 1986년도에 네. 이제 공정거래법 하면서 그때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 당시 이제 배경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이제 주로 정부가 기업에다가 막 돈을 막 지원해 가지고 기업이 막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이 컸는데 이게 문제는 경제력이 집중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기업을 뭐 어떻게 지정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규제를 가하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 과거 내용을 봤더니 예. 이 대기업이 뭐 순환 출자, 상호 출자해서 복잡하게 이제 그렇죠. 자기네들이 해오게 문호발 있었죠. 경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일인 지정 제도를 해가지고 그 중심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그 당시로 봐가지고는 정부가 지원을 했는데 경제력이 집중되는 결과가 났으니 뭐 그 나름대로 뭐 사실은 이해가 됐죠. 네네. 그러나 지금 이제 쿠팡이 이번에 딱 드러냈던 거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그거 아니지 않냐는 거죠. 왜? 예를 들어 쿠팡이 무슨 정부 지원 받아서 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쿠팡이 큰 거는 결국 아이디어에다가 그다음에 해외 시장,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고 그리고 국내에 좀 혁신적인 방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혀 이 제도가 맞지 않는 게 이 쿠팡 이런 부분이고 사실은 지금 정부가 만일 자본을 지원했으면 맞는 건데 이게 지금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금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막 확장하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시대에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요 문제가 지금 이 쿠팡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발단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시대가 흐르고 뭐 기업들의 뭐 활동 반경도 달라지고 우리 경제 규모도 좀 커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제도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생긴다라는 지적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박상인 교수님 이게 사실 지금 기업 집단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게 왜 5조 원이라는 자산 총액 기준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계속 원래 유지가 됐던 기준인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먼저 좀 대기업 집단 규제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 도입됐다는 김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정부 돈을 받아서 뭐 컸다.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기업 집단들 경제력 집중 규제가 가장 먼저 역사적으로 도입됐던 곳이 미국입니다. 네네. 미국에서 20년대, 30년대 우리나라 재벌 같은 대규모 기업 집단이 생겼고요. 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뉴딜 기간에 많은 정책들을 입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은 우리 같은 재벌이 없는 이른바 스탠얼론 컴퍼니 독립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홀로선 기업들 중심의 그런 경제 구조가 된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 군정이 일본과 독일에서 미국과 유사한
그런 제도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재벌을 해체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이 다시 계열 중심으로 기업 집단이 형성이 됐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의 공정거래법에 유사한 우리나라 사실 공정거래법이 일본 공정거래법 규제를 사실상 모방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미국 뉴딜 때의 그 개혁을 참고로 해서 네네. 그 반경제력 집중법이라는 것을 입법을 했고요. 이것은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면은 네. 이 많은 경제의 국가 리소스 자원을 활용해서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총수 일가가 지나치게 사회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책적, 정치적, 사회적 의사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즉 사익 추구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1980년대 중반보다 지금 훨씬 더 경제력 집중이 우리는 심각하고요. 그 경제력 집중의 폐해,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뉴스가 항상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사실 이재용 삼성 네. 부회장 승계 과정에서 고스란히 나타났고요. 그 유비법 사항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는 불상사까지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이 뭐 80년대 들어왔기 때문에 오래된 규제라든지 안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이 규제가 도입된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사실 좀 정확히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80년대 이후에 중반 이후에 도입된 이후에 규제 완화를 계속하면서 규제가 계속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력 집중이 더 심화됐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아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정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처음에 그 지정 제도를 좀 저희가 뭐 뒤에 네. 다시 한번 좀 문제점이나 이런 뭐 개편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만 듣고 네. 나중에 다시 한번 교수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어쨌든 현재는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가 있고 동일, 그러니까 총수라는 걸 지정을 따로 하잖아요. 이 제도가 일단 뭐 말씀을 좀 두 분이 주신 것처럼 입장차가 좀 있는데 서 교수님의 사이트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김태기 교수님이 설명 잘하신 게 1986년도 네. 정확하게는 이제 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데 네네. 86년도에 도입이 되면서 대기업 집단제도가 지정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 네네. 취지는 뭐냐면 자산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부분의 이제 내부 거래를 확대하고 그리고 사익 편취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우리 동일이라는 게 실질적 지배자거든요. 네네. 총수라고 얘기하죠. 그런 규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지정제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5조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네. 그다음에 10조 원 이상이 되면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규제가 적용이 되면 뭐 기업 집단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규모 내부 거래라든가 네. 뭐 비상장사의 주요 사항이라든가 주식 소유 현황, 그다음에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홈페이지나 예를 들어 나트 금감원의 이제 정자정보통신 시스템이죠. 전자공시 시스템. 전자공시 시스템. 거기에 나트에 이제 공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4월 말에 지정이 되면 5월 초부터 그게 이제 공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은 자산 10조 원 이상인데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들이 대부분 많이 적용돼요. 네네. 요번에 40개가 이제 적용이 됐는데 네네. 기존에 34개에서 셀트리온이나 네이버가 포함이 돼가지고 40개가 됐고요. 좀 전에 공시대상 기업 집단은 이제 쿠팡 포함해가지고 71개입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작년에 64개였다가 7개가 새로 추가된 거죠. 요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 집단은 그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되게 되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우리나라 가장 재벌 집단들의 문제가 상호 출자, 순환 출자 문제거든요. 네네, 돌고 그게 이제 돌리는 금지가 거죠. 됩니다. 그다음에 계열사 간 채무 보증 거래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그룹 같은 경우 삼성생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이제 금융 지원을 받고 그렇죠. 터널링이라고 하거든요. 기업 계열사 간의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런 어떤 돈을 갖다가 네. 편취하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억제하기 위한 기업 집단 지정 제도예요. 네네. 그런데서 이제 쿠팡이 왜 이제 그게 이제 동일인이 이제 김범석 의장이 아니라 네. 쿠팡 주식회사 법인이라는 쿠팡, 네, 쿠팡 법인이 주라는 들어왔죠. 법인을 지정했느냐. 네. 그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지금 저희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나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그러니까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제약을 더 가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공정위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대신에 이 쿠팡 법인을 이 동일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뭐 나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불가피하다. 네, 우선 뭐 공정위가 지금 기초를 하고 있는 이 네. 공정거래법이나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 쿠팡이나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맞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 공정거래 제도는요. 예. 쉽게 말해서 국내용입니다. 국내 기업을 전제로 한 거예요. 네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그다음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기업들 다 글로벌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현실이 잘 맞지 않는 이런 제도가 되다 보니까 우리 현재 지금 이 공정거래의 취지는요, 대기업을 규제하는 겁니다. 네네. 어느 나라가 대기업을 규제하죠? 거의 글로벌리 대기업 규제하는 게 아니고요, 독점을 규제합니다. 독점을 못하는 데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기업이라고 하는 건 쭉쭉 커가지고 일자리 많이 만들고 또 뭐 경제 성장 견인하면 좋은 거죠. 네네. 근데 독점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나라든 간에 단호한데, 우리는 지금 이 공정거래 제도가 아주 뒤범벅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독점이고 하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번에 쿠팡 문제에 대해서 쩔쩔매다가 네. 결국은 묘수가 뭐냐면 그걸 김범석 씨란 분을 총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네. 이제 쿠팡이란 법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걸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김범석 의장의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네. 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가지 옹색하다 생각해요. 아, 이유 자체가요? 네, 그래서 합니다. 아까 저 불가피하고 옹색하다 생각하는 게 네네.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이 쿠팡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면 개편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옹색하게 갈 지금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형사처벌이나 네. 형사적인 제재를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동일인으로 했을 때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실제로도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에 지금 미국 관련해 가지고 우리 네. 한미 FTA 문제나 지금 사실은 그럼 이제 김범석 씨는 미국인에다가 네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상장도 이제 미국에다 상장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영업은 이제 한국에서 하지만 네네. 그건 뭐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서 가지고 막 처벌을 한다고, 처벌이라는 게 그러면 누구의 그러면 관할의 문제냐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정거래위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미국이랑 어떤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그렇죠. 사실은 이건 필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런다면 글로벌의 기준은 뭐냐면 반독점법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이런 쪽에 있는 거지, 그걸 대기업이라 가지고 정부가 뚝딱 무슨 기준으로 뭐 5조 원이든 10조 원이든 그걸 정해가지고 자의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뭐 미국이나 아마 다른 나라는 별로 이해 못하죠. 사실 일본마저도 말이죠. 네. 원래 이 공정거래제도 했다가 일본도 사실은 거의 많이 뭐 계열 폐지하고 종목으로 좀 바꾸고 있는.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어가지고 반독점법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는 네. 그런 이 규제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아니라 독점에 대한 독점에 규제를 하는 대한 것이 맞다라는 지금 그렇습니다. 입장을 주신 거죠. 네, 박사님 교수님 어떠세요? 저기 제가 이제 전공자로서 사실 듣고 있기 참 난감합니다. 저기 굉장히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첫 번째 경제력 집중 규제하고 반독점 규제는 다르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그 트러스트가 나왔을 때는 그 반독점 규제를 통해서 엔티 트러스트라고 해서 네. 스탠더드 오일을 90개로 쪼개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년대, 30년대에 하나의 그 산업의 독점이 아니고 여러 우리 같이 문어발식 기업 집단이 생겼어요. 네네네. 한국 재벌 같은 게 미국에 20년대, 30년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푸카라고 하는 파블릭 유틸러티 홀딩 컴퍼니 액트라든지 또는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액트 투자회사법, 뭐 그다음에 뭐 텍스에서 이중 배당에 대한 과세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서 사실 미국의 재벌들 대규모 기업 집단이 해체가 됐습니다. 네. 그 법이 지금까지 유효하게 있기 때문에 다시 재결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재벌 해체를 한 다음에 예. 재벌에 대한 일본 대규모 기업 집단, 이제는 재벌이라 안 부르고 계열이라고 부르는 것은 네네. 오너 패밀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기업 집단 자체에 대한 경제력 집중 규제는
일본 독점법에다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 특별법 형태로 가지고 있고 네네. 독일 같은 게 꼰제론법이라고 하는 또 특별법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 규제와 독과점 규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네. 한국의 현실에서 대규모 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 피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이 대규모 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정말 나쁜 의미에서 좋은 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라는 다 거기 말씀을 우리나라는 뭐 다 나타나고 네, 있다는 얘기네요.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 동일인 문제 맹점들과 좀 말씀을 문제가. 드리면은요. 동일인을 지정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기업 집단의 정의가 공정거래법에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 회사들의 묶음입니다. 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를 자꾸 대기업 규제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기업 집단은 2개 이상의 기업이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기업 집단이라고 부르고 지금 말하는 것은 모두 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그 집단에 집단이라고 실질적으로 하면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이 정해져야지 동일인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동일인 지금까지 시정의 원칙은 뭐였냐면은요. 네네. 특정 자연인이 이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그 자연인을 동인으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특정 자연인이 없이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다 또는 우리 그 KT라든지 포스코처럼 그 민영화 이후에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 전문 경영인 체제에 네네. 있는 회사. 그럴 때는 특정 자연이 없을 때는 최정상에 있는 법인을 동인으로 지정한 겁니다. 그게 지금 동일 지정의 원칙이 있고 그것을 지켜왔는데 네. 그 원칙을 따르면 이번에 당연히 김범석을 지적했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한국 쿠팡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규제의 대상 국내에 있는 기업 집단입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미국 쿠팡을 통해서 김범석이라는 자연인이 지배를 합니다. 자, 이 케이스가 그럼 미수한 게 없었냐?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일본 롯데가 그랬죠. 신격호 회장이 특히 있었을 때 보시면 호텔 롯데가 최정상에서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격호 회장은 실내 호텔 롯데에 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에 일본 롯데가 사실상 지배를 했고 일본 롯데홀딩스가 있었죠. 네, 그렇죠. 네. 그 일본 롯데 일본에 있는 회사죠. 그 회사를 신격호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롯데그룹은 자연인인 신격호 회장이 지배한다고 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동일한 논리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 차이가 국적의 문제가 있죠. 네. 그런데 우리 법 어디에든지 국적에 따라서 달리한다는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만약에 김범석 의장을 했는데 불법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과징금도 매길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제재를 해야 되죠. 제재를 할 수 없다 외국인에서 그럼 말이 안 되죠. 국내법을 위반했으면 외국인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면책 사유가 없는 이상. 그러면 미국에 거주를 한다? 가서 그래서 안 돌아와서 제재할 수 없다? 인터폴에 수배해야죠. 근데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이게 경제 주권이 있는 나라가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 케이스, 그러니까 쿠팡과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특혜다라는 입장이시죠? 특혜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자신들이 지금까지 통일인 지정을 어떻게 해왔는지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기준이 생각이 없다는 돼요. 말씀이시고요. 기준이 아니고 했어요 지금까지. 그 지금까지 지켰던 기준대로 제가 알기로는 하려고 했었는데 막판에 지금 바뀌었어요. 그 바뀐 이유가 뭔지 저희들이 정보 공개 청구 같은 걸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네네. 이건 상리적으로 공정거래 내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다수는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납득이 안 막판에 가는. 바뀌었다.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특혜 의혹이 나온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네네. 한미 FTA 이야기하는데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GM이라든지 특히 S-오일 이야기를 네네. 하는데요. 그 S-오일도 생각 있죠. 해보시면은 거기에 지금 GM이나 청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청수 없는 지정돼 대기업 있죠. 집단은 예. 왜 지정이 됐냐면 동일한 논리입니다. 이 기업의 외국에 있는 모회사들이 이른바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는 회사 GM 아니면은 국영기업 아람코라는 국영기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그럼 국영기업이죠. 자연인이 지배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한국에 있는 이 기업 집단 자체도 자연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법인에 의해서 법인을 받는다. 지정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국내 기업들을 지정하는 것과 동일한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원칙을 잘 지켜왔는데 이번에 와서 지금 말이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지금 흐트러버렸다. 외국인이다라는 외국인이라는 것을 지정을 못 해야 된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법 적용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경제 주권과 주권을 포기했겠다는 말이죠. 공정거래 사건 네. 다른 경제법 사건에서도 국내에 기업이 없더라도요. 국내 소비자가 있으면은 기업 결합이라든지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를 우리가 관할권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런 네. 그게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더드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말
비상식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혼란을 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독일인 지정 제도가 마치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이번에 쿠팡이 미국 시장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했던 부분이 쿠팡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었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셨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INC라는 걸 통해서 미국 기업으로 돼 있고 김범석 의장도 사실 미국 국적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사실 이렇게 또 동일해서 지금 제외가 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제가 볼 때 형평성 측면에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 이해진 GIO가 지분 한 4.5% 정도 갖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을 지배한다는 이유로 지분은 훨씬 총수로 10%보다 지정됐잖아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임원 선임할 수 있고 주요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동일인 지정이 자연인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밟고 있는데 사실 그 쿠팡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주로 활동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유통기업이잖아요. 예. 이제 온라인 유통기업인데 분명히 이제 독점의 소지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지정을 김범석 의장 안 했다는 건 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주목해 볼 만한 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이 네, 네. 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지정 안 하고 쿠팡 법인으로 지정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밝혔어요. 네. 제가 좀 궁금해서 봤는데 네. 첫 번째 공정거래법이 내국인 그 대상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외국인 규제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공정거래법 다 찾아봤는데요. 네. 어디든 외국인 대상을 뭐 배제하거나 배제하는 뺀다. 그런 네. 내용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적과 관련된 기본적으로 내용은 시장 없는 지배력과 거예요. 관련된 이슈를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국인 대상으로 설계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만약에 그게 그런 식으로 뭐 규정이 됐다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죠. 이제 글로벌 이제 그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데 규제가 안 된다 그러면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 외국계 기업 S-오일 한국 GM 사례를 예를 들면서 동일인으로 지정한 관례가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박상인 교수님 말씀했다시피 그 사례하고 사실 김범석 의장 사례는 좀 다르거든요. 분명히 이제 자연인으로서 총수 역할을 하고 지배력을 있거든요. 예, 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취지의 관례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김 의장과 관련된 친인척이 보유한 계열사가 없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특수관계인으로 이거는 묶인 게 현재까지는 없다는 없다 거죠. 하더라도 미래에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앞으로 이제 계열사 만들어 가지고 이 터널링이라든지 부당 편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근데 예. 지금 김재신 공정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범석 의장이 지금 없던 회사를 새로 만들고 또 친족이 새로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들과 앞으로 일감을 거래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라고 봤거든요. 이게 사실 단언할 수 있는 얘기가 글쎄요, 아니지 쉽지 않을까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분명 친인척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건 미국 SEC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SEC에서 상장이 돼 있기 증권거래위원회죠.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규제를 받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대표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주식 한 10% 이상 보유한 사람한테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그건 사실 경제 조건 포기한 거 박상인 교수님 말씀 맞고요. 두 번째 이슈는 거기에서 이게 그 친족이라는 개념이 미국의 패밀리라는 개념이 되게 모호하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는 친족이라는 게 명시가 명확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배우자, 그 다음에 육촌인의 육촌인의 혈족, 혈족, 네. 사촌인의 인척 명확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아마존 같은 기업은 배우자에 대한 지분 공시를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족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처럼 명확하게 법률상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맘만 먹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사촌이나 육촌 내에 이 친인척 이용해가지고 미국의 법인 세우고서 부당 지원할 수 있거든요. 쿠팡 모호하기 통해가지고. 때문에 미국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세 번째에 단언할 수 있는지 그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에서 공정위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번 그 이제 김범석 의장을 자연인으로서 지정 안 하고 법인을 지정했다는 근거가 좀 궁색한 측면이 있어요. 어떠세요, 김 교수님?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참 아니, 그러니까 너무 난정짓지 제가 않았습니까? 참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되게 옹색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게 둘러대는 말들이 말이죠. 네.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해야 되는 거는 이 제도 전체 개편을 하겠다. 공정거래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현실에 맞춰가지고 하겠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답인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지금 기존의 제도를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왜? 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일반 사람들한테 그래 대기업을 규제하는 거 뭔가 좋아 보이는데요. 사실 정말 그러냐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 도입한 이후에 사실은 지금 이 대기업을 계속 때리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고용 비중이 말이죠.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우리나라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기업은 때릴수록 대기업의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독일 이런 데는 대기업의 고용이 막 늘어 가지고 사실은 뭐 고용 비중 한 50%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는 물론 우리처럼 상호 출자, 뭐 순환 출자는 안 한다 하더라도 대기업의 계열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요새 우리가 이제 많이 갖는 테슬라부터 해가지고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협력 기업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쿠팡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문제가 전혀 논의가 안 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쿠팡이 자기 직원 말고 쿠팡이 협력사가 고용이 한 10만 명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옹색한 이야기 그만하고 제도 개편을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런다면 이제 우리도 이 공정거래제도 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독점 규제 제도 이런 부분은 글로벌리 우리가 제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 그다음 두 번째 제발 이제 대기업 때리는 게 이 공정거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비자의 편익을 지켜주고 그다음 경쟁을 촉진하는 게 우리 공정거래 제도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성과는 뭐냐? 결국은 제가 볼 때 뭐니 하더라도 소비자 편익 더하기 일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대기업을 좀 어떻게 본다라면 정말 이 룰에 따라서 대기업이 운영이 되고 그 대신에 대기업은 좀 더 확장해가지고 좀 더 어떻게 보면 고용을 늘리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제가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됐던 건 일단 공정위의 이유가 딱히 납득가지 않는 이유들이 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실제적으로 지배력을 행사를 하고 있느냐인 것 같은데 지배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잖아요. 김범석 의장이 지배력을 하고 있다. 근데 또 지정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온도차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앞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사익 편취,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규제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공시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 그다음 두 공시해야죠. 번째는 이제 사익 편취 문제인데 공시는 뭐 미국의 뉴욕 증시에서 공시가 어느 정도 보완된다고 말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네, 있고요. 모호한 부분이 네, 그리고 있으니까. 또 공시가 되더라도 법을 위반을 우리 법을 23조에 2라는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를 위반하더라도 제재 대상이 안 돼요. 이미. 왜냐하면은 친인척 회사는 계열 회사가 아니고 네네. 김범석 의장이 개인 회사를 만들어도 계열 회사가 아니에요. 동일인이 김범석이라는 개인이 아니고 주 쿠팡이기 법인으로 때문에 돼 있기 그 때문에. 회사들은 다 독립적인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이버도 사실 2017년에 지정할 때 네. 그 과정에서 그 이해진 전 의장의 네. 개인 회사, 친인척 회사가 한 3개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공정위가 고발을 했었는데 그때 실제로 내부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무죄로 판명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정이 지금처럼 안 됐더라면은 내부 거래를 하더라도 공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뭐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때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사익 편취를 위한 내부 거래 규정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위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규제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포기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건 도저히 저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를 저건 정말 이해할 수 있을 없다는 수가 없는 이야기를 했다 생각이 되고요. 네. 대국민 사과를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미국, 독일, 일본 세계 선진국들이죠. 이런 나라에서 과거에 경제력 집중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있다. 그게 스탠더드고 우리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치니 스탠드에 맞게 강화하자. 저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규제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거지 대기업이 아니에요. 자꾸 대기업 규제라고 하시면은 안 되고요. 대기업 관련된 것은 우리가 글로벌하게 하는 독과점 규제에서 하는 것이지 경제력 집중 규제하고는 무관하다는 거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네이버는
일단 인정을 했고 총수로 이해진 의장이 인정했고 쿠팡은 김범석 의장을 제외했습니다. 근데 쿠팡이 최신 버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건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겠다. 그리고 사업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지배력을 다 펼치고 있으면서 왜 나는 외국 국적이니까 난 동일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공정위가 만들어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어 놓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신동빈 회장이 지금 일본 국적이라고 해서 공공이 밝히고 사업의 그 어떤 그 홀딩스 롯데 홀딩스가 이제 일본에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요 사업 그 무대는 한국이라고 했을 그렇죠. 때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공정위에서 대상 그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 안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또 논란이 나올 수 있고요. 있죠, 논란이.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뭐 제2 외국인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한인 2세들 이런 분들이 사실 국내나 해외에 예를 들어 상장하고 그다음에 사업 무대는 국내에서 연기를 하면서 네. 독과점적인 어떤 그 사업 행태를 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정거래법 그 23조 2호에 보게 되면 예.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그 이익 제공에 대한 그 규제, 거기에 적용이 안 되면서 뭔가 이제 국내에서 독점 현상을 이제 일으키면서 그 이익을 가족 일가들이 편취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시민단체라든가 이제 박 교수님 그런 것도 우려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네,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독점 규제라는 거는 사실은 그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 경제적 집중이 됐던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너 재벌 중심으로 이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 10대 기업 집단이 우리나라 한국 제조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이상 됐거든요. 근데 지금 2000년대 이후에는 사실은 그 비중은 낮아졌어요. 네네. 30% 정도 됐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해외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국내 무대에서 활약하는 것은 주로 IT 기업이라든가 좀 스타트업들 네네. 그런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처음 만들 때 10대 또 30대 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를 만들면서 사실 공정거래법이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을 규제하기 위해서 대기업 집단들이 사실은 뭐 일감 몰아주기, 자기 그 패밀리들을 네, 좀 사익 보호하기 편취하기 위해서 위한. 같이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사익 편취, 그다음에 기업을 뭐 문화발식으로 확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사실 독과점 규제라는 그 법 테두리에서 뭉뚱그려서 규제하다 보니까 네. 최근 1세대가 중심이 되는 IT 그런 기업들한테 적용하기가 조금 모호해진 면들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독점 규제에 대한 명확한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서 네. 자산 규모로 사실은 이거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 좀 모호합니다. 제가 볼 때 지배 구조라든가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의 집중도가 진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좀 나아가서 순환 출자 제한 기업은 자산 10조 원, 네. 뭐 5조 원은 그게 적용 안 될 이유가 사실 저도 뭐 이해가 안 돼요. 계열사가 많고 적은 거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또 어떤 기업은 사업을 비관련 다각화를 하는 기업이 있고 그렇죠. 사업 그냥 연관 다각화하는 다 기업이 다른데,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비관련 다각화를 할 때 예. 이렇게 사익 편취라든지 부당 일감 몰아주기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교하게 법 체계를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자산으로 5조 원이다, 10조 네. 원이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할 자산 건 아닌 총액만 것 같습니다. 보기는 좀 무리가 예.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참 지금 사실 김범석 의장이 쿠팡 지분 갖고 있는 게 10%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또 그 이번에 증시 상장을 하면서 차등 의결권을 또 29배짜리 가져가면서 실제적인 의결권은 또 76%가 넘는 아주 뭐 막대한 지배력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저희가 지금 그 순위를 좀 보여드렸어요. 대기업 집단과 동일인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드렸을 때 제가 눈길이 갔던 게 8위였습니다. 8위를 보니까 GS 그룹이거든요. GS 그룹의 동일인은 허창수 명예 회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2019년인가에 사의 표명한 인물이어서 GS 그룹에서도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인이 유지가 됐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분율이 높다. 근데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또 되지 않을까. 쿠팡은 또 안 되고 또 GS의 허창수 명예 회장은 또 동일인을 유지를 하고 이건 또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요.
우리가 80년대 사실은 우리나라 제조업하고 주로 내수 시장을 염두에 둬가지고 만드는 제도가 이게 맞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글로벌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시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GS 이야기 나왔지만 이 GS 이분은 지금 자기 경영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물러났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책임은 허창수 씨 문제가 아니고 그 GS 자체의 어떤 문제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끝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총수를 지정해야 되니까 네. 이분한테 따라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네. 이게 공정위의 논리로 봤을 때는 허창수 명예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정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공정의 월권도 보통 월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공정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그냥 지분만 가지고 있고 나는 경영에 관여 안 해. 라 그런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전제를 하고 있냐면 지분이 많으니까 경영에 다 간섭하고 자기가 지분만큼 다 끌어당기겠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도 사실은 뭐 공정거래법 말고 만일 그게 회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다른 나쁜 짓을 따른다 하면 글쎄요. 우리가 그래서 뭐 배임의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다룰 생각을 안 하고 이걸 그냥 옛날 제도 그냥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야기 나왔던 대로 뭐 네이버에 예를 들어 이혜진 씨는 네. 또 뭐고 그다음 김범석 씨는 또 뭐고 86년이니까 지금 뭐 거의 35년 정도. 아 된,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기준을 때는 지금 그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환경에 맞춰가지고 제도를 개편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자꾸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 제도 유지한다 그러면서 말이 서로 달라요. 네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도대체 그러니까요. 믿을 수 있냐 이거죠. 당연히 그게 외압에 대한 그런 뭐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허창수 회장 문제도 더 똑같다 생각합니다. 이거 뭐 안 한다 그러는데 당신 지분 많으니까 당신이 다 했지? 글쎄요. 그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요? 근데 동일인으로 지정했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공정위가 그러면 허창수 명예회장이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동일인 지정 기준은 실질적인 지배고요. 예, 예. 지분율이 그 중에 하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요 임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임원이라든지 이런 주요 기업의 의사결정에 실제적인 영향을 행사하느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렇죠. 것이고요. 예, 예. 이런 식의 종합적 판단을 내서 동일인을 정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상법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인도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왜냐하면 기준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딱 정해놓으면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지배로 보고 저 GS 제가 그룹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생 막내 동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 막내 동생한테 물려줄 것이냐 아들에게 물려주는 징검다리라고 승계 생각을 문제가 하기 또, 때문에 저런 식으로 잘못 악용이 되면은 바지 사장 내세우듯이 동일인해서 사익 편취 규제 범위를 벗어나서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일인뿐만이 아니고 사익 편취 문제는 사실 이게 대규모 기업 집단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네. 작은 기업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저는 상법에서 다루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모조리티 온 마이너리티 룰이라고 해서 소수주주 동의제를 통해서 네. 총수일가나 대주주 또는 주요 임원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거래에 대해서 주총에서 소수주주들이 동의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홍콩에서 하고 있고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우리처럼 공정위가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경제력 집중 규제를 좀 더 현실적이고 강화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지주회사 규제도 있지만 계속해서 규제 완화해가지고 굉장히 느슨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아예 정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 처음에 도입했을 때의 아이디어처럼 2층 구조죠. 지주회사, 자회사. 그리고 나서는 다 100% 자회사로 가져라. 아까 전에 김대기 교수님 뭐 테슬라 이야기 미국 말씀하셨는데 미국도 뭐 기업 집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는 뭐냐면은 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회사는 상장돼 있고 나머지는 다 100% 자회사입니다. 아, 100% 자회사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는 미국은 기업 집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100% 자회사로 다 가지면은 사실 공정위에서 하는 경제력 집중 규제 지금 같은 것들은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20% 40%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있고, 하고 있기 뭐 때문에 손자, 증손자 막 맞습니다. 내려가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예. 이참에 아예 정말
단순하게 2층 구조로 저는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지주사, 지주회사, 자회사, 100% 자회사. 그다음 자회사 밑에 100% 손자회사부터 그렇게만 하면은 사실 이런 복잡한 규제들, 네. 동일인 지정 문제 같은 것들 다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근데 이것을 그런 근본적인 규제 개혁 없이 그냥 동일인 지조를 없애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만 흐른다면 이거는 사실 재벌들이 사익 편취 규제가 지금 강화되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흔드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좀 가능한지는 좀 의문이 되는 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손자 회사, 증손자 회사 막 문어발 형식으로 돼 있는 구조도 많잖아요. 그럼 이걸 한번 정리를 하는 관점 시점이 이스라엘이 필요한 건데. 2013년에 네네.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걸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재벌들도 5층, 6층까지 내려가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금산 분리 안 돼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2층 구조로 2019년 말까지 다 했습니다. 한 6년, 7년 정도 걸린 거 6년 안에 했습니다. 6년 정도. 물론 우리는 이제 규모가 더 크니까 그렇죠. 한꺼번에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죠. 기업 집단 규모별로. 어쨌든 방향성을 가야 네, 그런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방향성으로 가게 되면은 저는 뭐 모든 규제가 단순해지고요. 지금 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없을 겁니다. 단지 이런 규제들을 두고 뭐 동일인 시정 제도만 바꾸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기업들은 뭐 저 얼마 전에 뭐 공정거래 3법도 있었고 기업들에서는 사실 볼멘 소리들을 하거든요. 지나치게 규제가 심하다, 법인세가 너무 높다, 각종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도 기업들은 사실 규제라고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완화. 근데 앞서 박하인 교수님은 지금 너무 느슨해져 있다는 또 표현을 써주셨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우리나라 그 기업 정서가 반기업 정서라고 생각하는 그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오너 기업 집단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오너 재벌, 그러니까 그 금수저가 그냥 계속 금수저로 가는 거거든요. 소유 계속 해먹죠, 그 사실. 아버지가 네. 회장이었기 때문에 2세에도 총수가 되고 3세에 또 자녀도 이제 대기업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심각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반기업 정서까지 나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공정거래에서 이렇게 기업 집단 지정제도, 상호출자 제한 이런 내용들을 또 보게 되면 네네. 사실 1세대에 지금 현재 회장이 유지되고 있는 사업이라 그러면 그 사업 그 기업 집단에 대한 이슈는 얼마만큼 이제 그 시장을 독점하고 있느냐, 반독점 이슈냐 아니냐 이런 게 논점이 되는데 네네. 지금 사실 2세대, 3세대로 내려가면서 문제의 초점은 뭐냐면 그 불법 상속, 편법 그 승계를, 합병, 불법 승계, 예, 네. 불법 승계 네. 이런 쪽에 소위 말해서 이제 부당히 편취하는 게 사실 더 큰 이슈거든요. 그런 쪽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이 사실 더 논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정거래법을 보게 되면 이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그런 것도 규제하면서 우리나라 많이 갖고 있는 재벌 기업에 대한 특수성을 또 규제하는 조항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양작을 다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1세대들이 흑수저 출신의 IT 기업 그런 성공 신화들이 나오니까 창업자들이겠죠, 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게 정부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탠스가 안 맞는 거예요. 유니콘 기업 키우겠다 안 뭐 맞는 이런 겁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자산 5조 원, 뭐 10조 원 아까 좀 더 확대해야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계열사 수하고 그다음에 사업 다각화에 대한 비중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쿠팡 같은 경우 보면 뭐 쿠팡 이츠라든가 쿠팡 풀필먼트라든가 쿠팡페이라든가 한 9개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네네. 대체적으로 보면 유통 관련된 자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비관련 다각화를 하면서 자녀들한테 이제 하나씩 이제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익들한테 이제 부당 편취할 가능성이 없다. 이제 공정거래 부위원장이 단언하신 네, 것 너무 같은데 단언하긴 했죠. 그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분이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장성했을 경우는 또 달라지는 이슈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홀딩 컴퍼니 제도를 이제 기업들이 보편화할 수 있게끔 소위 말해서 LG식의 홀딩 컴퍼니 제도를 보편화할 수 있게끔 네. 뭔가 공정거래법에서도 제도 좀 세련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삼성마대도 가장 큰 문제가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다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재용 지금 저 부회장이, 부회장 같은 네. 경우 삼성전자 지분 0.7% 갖고 있습니다. 근데 0.7% 갖고 있는데 실질 지배 삼성전자 실질 오너라고 지금 얘기하기가 뭐하잖아요. 물산을 갖고 네.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지배력을 행사할 수 그러다 있는 보니까 상황이긴 이런 한데. 문제를 예.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환 출자라든지 예를 들어 상호 출자, 뭐 계열성한 부당 거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거는 예를 들어 전통 우리가 제조업 오너 기업들한테 적용되는 룰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신흥 IT 기업이나 유통 뭐 온라인 업체들 플랫폼 기업들한테는 경제력에 집중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나 독과점 현상이 생기는지
그런 문제를 규제하는 또 법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그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네네. 예를 들어서 이 쿠팡 같은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사업 영역 성격상 네, 그런 공정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네.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전통적인 형식의 일감 몰아주기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산 산업, 그건 전산만이 필요하죠. 그거 개인 회사한테 맡길 수 하나 있습니다. 맡기면 되는 그다음에 거니까. 또 더 가능성이 있는 게 여기서 박스라든지 용품들, 이 포장할 수 있는 용품들 네네. 이런 것들 일감 몰아주기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있으면 사람이 그 유혹에 탐욕이 있어서 넘어갑니다. 그거를 그 탐욕과 유혹을 막기 위해서 법 제도가 장치가 있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IT 기업들 발목 잡는다. 2017년에 네이버가 지정되고 지금 3년 4년 만에 벌써 10조 넘어서 다시 한 단계 넘었어요. 네, 상호 출자로 들어갔죠. 지정돼서 성장하는데 아무 영향 없었습니다. 지정을 해서 그때 규제를 더 했던 것은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규제를 더한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지금 뭐 규제를 하면은 뭐 사업을 하기 어렵다 아닙니다. 100% 자회사 만들든지 규제에 따라 가지고 50% 40% 지분율 가지고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낮춰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작은 지분으로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자꾸 컨트롤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경쟁자가 오히려 들어오기 힘들어져요. 이게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IT 기업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IT 기업이라고 다를 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어떠세요, 김태기 교수님? 네. 사실 아까 앞서 계속 지금 글로벌리 맞지 않다라고 네. 말씀 주시면서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제도가 86년도 당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는 네네. 그러니까 제조업들 그리고 이런 말도 그 당시 재벌들 내수 기업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수를 중심으로 했던 그 규제하는 아니 걸 우리 가지고- 기업이 내수 중심으로 아니, 큰 조금만 적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니. 처음부터 수출 주도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재벌 기업이 내수 위주로 큰 적은 한 아니, 번도 제 없습니다. 이야기는요. 옛날에 수출 비중이 더 아니, 높았어요. 시장 영역이 제가 주반대로 넓어졌다는 이야기하는데 표현이신 것 들어보세요.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그거를 이야기 끊지 마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자본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경쟁력 해서 해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정부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제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말이죠. 아까 우리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제도를 지금 예를 들어 IT 서비스업 이런 쪽에다 똑같이 적용하고 네. 사실은 지금 이미 서비스업이나 뭐 제조업이나 해가지고 경계 구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서로 융합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예를 들어 새로운 회사들 막 만들어가지고 그게 뭔가를 들어가지고 새로 실험하고 영역을 혁신해야 되는 넘어서고 거예요. 있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느 세월에 하죠? 그리고 아까 지금 자꾸 박 교수님 자꾸 무슨 뭐 이스라엘 인도 그러는데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인도랑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지금 어느 나라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 제도가 말이 좋다 이런 이야기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는 쉽게 말해가지고 수출주도 경제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 경우가 혁신이 상당히 빨리 일어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혁신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 공정거래 제도가 정말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이 공정거래 제도가 우리가 지금 소비자에 보호하는 데다가 그다음 거기에 예를 들어 진짜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 대기업의 일자리를 네. 늘리는데 기여를 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다시 이 공정거래 제도를 봐야 되는 봐야 거지. 된다.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따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가 아주 누더기가 돼버린 이런 문제를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세 분 말씀만 들어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준이 명확한 것인지도 굉장히 의문이 들고 지금 현재 뭐 대기업 집단이라든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개편을 해야 된다면 해야겠죠. 네, 바꿀 때는 바꿔야 됩니다. 제대로 좀 투명성 있게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 제도와 각종 제도가 바꿔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태기 명예교수, 박상인 교수, 서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인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